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팔자가 이 모양인 건 죄가 많기 때문이겠지요. 그저 세상을 피해 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전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 김선자입니다. 지금은 첫째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며느리도 벌써 5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죠. 얼마 전부터 며느리와 함께 부엌사연을 잘 듣고 있습니다. 울고 웃는 세상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제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고 싶어 이렇게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누구나 큰 어려움이나 차마 말하기 힘든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겠죠. 저 역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싶지 않을 만큼 가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아갈 의지도 희망도 없었지만 지금은 다시 찾아온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도 힘든 일을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또 따뜻한 위로도 한마디 부탁드려요. 작은 응원이 때론 비극적인 일을 겪은 사람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 되곤 한답니다. 그럼 저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과 사이 좋은 삼남매를 두었죠. 첫째와 둘째는 아들이고 막내는 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구김없이 잘 자라주었고 각자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사회생활도 무사히 시작했죠. 여보,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줬어. 이게 다 당신 덕분인 것 같아. 내가 참 고맙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더 고생했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란 건 당신 덕이야. 장남 성진이는 첫째답게 듬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항상 모범생으로 선생님들한테 예쁨 받았죠. 공부도 꽤 잘했어요. 대전에 있는 과학기술원을 졸업해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찍 취직했습니다. 둘째 성민이는 첫째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활달한 성격에 운동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좋아했지요. 사실 젊었을 때는 부모 속을 꽤나 썩였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 늦게 들어간 군대가 본인의 성향과 잘 맞았는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직업군인으로 전환했어요. 둘째가 직업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남편과 저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둘째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잘 선택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쁜 막내딸 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고 예술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오빠들과는 또 달랐죠. 그래서 진학도 미술대학의 조형과로 했고 졸업 후에는 도예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장성한 두 아들과 딸은 각자 나이가 차자 하나, 둘 저들과 어울리는 짝을 데리고 오더군요. 아들은 둘 다 30대 초반의 차례로 결혼을 하여 아기도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고 막내딸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심성 착한 며느리들과 예비 사위 그리고 금쪽 같은 손주들 덕분에 저는 그때까지 얼마나 다복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한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아주 풍족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노후 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모두 건강하게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죠. 그런 제게 첫 번째 불행이 닥친 건 17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막 환갑을 넘긴 시점이었죠. 막내딸은 도자기나 접시, 밥그릇 같은 것을 빚으며 전시도 하고 판매도 했습니다. 큰 돈은 되지 못했어도 좋아하는 일을 하니 얼굴엔 늘 웃음꽃이 피어 있었어요. 엄마, 이번에 새로 만든 그릇이에요. 어때요? 아유, 또 웬 그릇이야? 전해준 것만 해도 그릇장에 차고 넘치는데. 그냥 모르는 척 받으세요.
가마에서 잘 구워진 그릇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때마다 어머니 그릇을 늘 따로 빼놓는다고요. 그래, 빛깔이 참 곱긴 곱구나. 이번 그릇은 정말 잘 만들었네. 고맙다. 네가 참 효녀다. 막내딸과 예비사위는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작은 작업장을 짓고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가깝게 살다 보니 다른 지역에 있는 두 아들보다 얼굴을 자주 보고 살았어요. 두 사람은 잘 만들어진 그릇이 있으면 반드시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밥도 자주 같이 먹었고 일손이 부족할 때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기도 했죠. 딸은 이제 막 30을 넘겼고 예비사위는 30대 중반이었어요. 이 젊은 예비 부부는 넘치는 에너지로 집안의 밝은 분위기를 한껏 불어넣었죠. 덕분에 저와 남편은 함께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막내딸 내외가 올 때면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제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좋은 소식? 무슨 일인데? 얼마 전 도자 미술관에서 우리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작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 줄 아세요? 너무 떨려요. 그래, 그게 정말이야? 정말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축하한다.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던 막내딸과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던 예비 사위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둘은 열심히 전시 준비를 했고 우리 가족들도 딸의 작품 전시회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군인이었던 둘째는 막내의 전시회를 구경하기 위해 특별히 휴가까지 냈을 정도였으니까요. 유명한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갖게 된 딸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릇을 빚는 손길은 더욱 섬세해졌고 가마에 장작 불을 볼 때는 정성을 다했어요. 공들여 완성된 작품이 성에 차지 않으면 망치로 부수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올 때면 이리저리 비춰보며 한박 웃음을 짓기도 했죠. 저는 막내딸이 그렇게 설레어하는 모습을 흐뭇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기대하세요. 이번에 전시회 잘 마치면 아버지랑 여행 한번 보내드릴게요. 여행 안 보내줘도 되니까 그냥 실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엄마는 그거면 돼. 알겠어요. 전 준비할 게 많아서 내일 서울로 넘어가요. 전시회 당일에 서울로 오실 거죠? 그래야지. 우리 막내딸 전시회인데 당연히 가야지. 둘째랑 같이 올라갈 거야. 첫째는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날 보자꾸나. 전시회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 아직도 그 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평소와 똑같은 전화벨일 뿐이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고 전화기를 잡은 손에선 식은땀이 났습니다. 무슨 소식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전화를 받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오래 망설이다 받은 전화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오수아 씨 보호자 되시나요? 따님이 지금 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 당장 수술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서 급하게 연락드렸어요. 눈앞이 깜깜해졌죠. 작은 트럭에 작품들을 싣고 서울로 출발한 막내딸과 예비사위가 지금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다는 겁니다. 막내딸과 예비사위의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급히 추월하던 건설용 화물차와 충돌한 사고였어요. 온 식구가 정신없이 막내가 있는 서울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딸과 사위를 살려내기 위한 수술은 무려 5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의사는 최선을 다해봤지만 소생시킬 수 없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많이 다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해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말했죠. 수술이 정리된 후 침대 위에 있던 내 막내딸 수아. 생떼 같은 내 새끼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막내딸과 예비사위는 그렇게 한날 한시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예비사위의 부모 역시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더군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불효막심한 그 아이들은 영영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당시 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종이장처럼 구겨진 트럭과 그 주변으로 몇 달을 공들여 만든 도자기 파편들이 산산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시회가 열린다는 사실에 아이처럼 기뻐하던 막내딸과 쑥스러워하던 사위의 얼굴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손을 꼭 잡고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장담하던 막내딸이 이 어미가 끓여준 북엇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금방 국그릇을 비웠던 막내딸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아이의 몸에 수의를 입히고 연포를 꽁꽁 싸매는 일은 정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손톱을 뽑아내고 살점을 떼어내도 자식을 잃은 아픔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몇 번이나 까무러쳤지만 결국 딸을 보내야만 했어요. 귀한 아들을 잃은 사돈 역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같은 장례식장 바로 옆 빈소에서 나란히 아이들을 떠나보냈어요. 저는 사부인을 부둥켜 안고 날이 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막내가 떠난 후 첫째와 둘째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두 아들은 여동생을 무척 예뻐하고 아꼈기에 그 아이의 죽음은 정말 큰 충격이었죠. 첫째 아들은 막내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싸늘하게 식은 동생의 몸을 보고서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더군요. 그는 동생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이렇게 가면 어떡하니? 너 결혼하면 오빠가 좋은 선물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떠나면 어떡해? 첫째 아들은 그 후로 한동안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떠난 여동생을 그리워했죠. 둘째 아들은 더욱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직업군인으로서 늘 강한 모습을 보였던 그였지만 막내딸의 죽음 앞에서는 그 아이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막내딸의 빈소에서 펑펑 울며 통곡하는 그의 어깨를 작은 며느리가 감싸줬죠. 수아야, 오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여보, 이를 어떻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막내를 황망히 떠나보내고 저와 남편은 처음엔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이 입에 들어가더군요. 괴로운 현실이 점점 받아들여지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는 제 자신이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두 아들 역시 기운을 차리고 아픈 기억은 묻어둔 채 다시 그들의 가정에 집중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몇 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런데 모질고 모진 인생은 제게 또 크나큰 시련을 안겼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저녁 첫째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죠. 어머니, 애미야, 왜 그러니?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삼키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첫째 아들에게 큰일이 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서윤이 아빠가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왜?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첫째와는 바로 어제 저녁에도 통화를 했거든요. 아들은 막내가 떠난 후 부쩍 연락을 많이 했어요. 크게 상심한 부모가 아무래도 걱정되어 그랬겠죠. 하지만 이 무슨 기관 팔자인지 헛헛한 제 마음을 많이 달래주던 우리 듬직한 장남을 야속하게도 하늘은 너무 빨리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별일 없으시죠? 오냐, 난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어디 아픈 데 없지? 전 잘 지내죠. 서윤이도, 서윤 엄마도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참, 아버지는 당뇨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당뇨가 합병증을 일으키면 무서운 병이니까 음식 조절 잘하시고 약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걱정 마라. 덕분에 아주 잘 먹고 있어. 너도 건강 챙기고. 우리 아들 언제나 엄마가 사랑한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마지막일 줄은. 첫째 아들이 일하던 대기업에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한 부품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 긴박하게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야근을 했고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출근을 했죠. 티를 내진 않았지만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컸던 모양이에요. 다정하게 전화하던 아들은 그 다음날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몹쓸병으로 하루아침에 심장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이 사무실 계단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발견해 다급하게 신고를 했지만 골든타임을 이미 지나버린 후였어요. 다시 한번 병원에서 차갑게 누워있는 자식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저는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떠나다니. 그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몇 번이나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아들도 떠나 보내야만 했죠. 남편을 잃은 며느리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 있는 손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아들은 야속하게 떠났지만 산 사람은 또 살아가야 하니까요. 얘야, 정신 차려야 한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애들이랑 너는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제발 마음 잡아.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서윤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든 살아야지. 힘들고. 죽고 싶겠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자식을 잃은 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이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무정한 시간은 저희가 어떤 절망에 빠져있든 흘러갔고 영원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던 잔인한 사실도 차츰 익숙해지더군요. 이제 혼자 남은 며느리와 손주를 봐서라도 넋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일부러 큰 며느리 집에 가서 흐트러진 살림도 챙기고 손주들도 돌봤습니다. 큰 며느리가 얼른 이 슬픔을 이겨내고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며 곁에서 챙기고 보듬어 주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서윤이 아빠 못 가지. 우리 서윤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집에 있으면 떠난 남편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저 너무 힘들어요. 눈만 감으면 남편 생각이 나서 미칠 것만 같아요. 그러니 어머님 옆에서 있게 해주세요. 큰 며느리는 아들의 빈자리로 인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힘들어 보였습니다. 결국 이상한 생각을 할까봐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며느리도 손녀딸 서윤이도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해 나갔습니다. 서윤이는 가끔 아빠를 그리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느 다른 아이들처럼 밝게 자라주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큰 며느리가 여기서 인생을 낭비하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까마득하게 남은 창창한 인생. 저희 부부 말고는 별다른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썩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고민한 후 저는 큰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품에서 통장과 도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죠.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우리 큰아들 성진이는 죽고 없지만 너랑 서윤이는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주는 거야. 이 돈 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돈댁 근처에서 자리 잡고 새 출발하거라. 새 출발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 출발 안 하면 그럼 남은 인생 혼자 쓸쓸하게 살다 가려고 했어?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듬직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지만 큰 며느리는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널 보살펴줘야 되니? 넌 눈치도 없니? 아직 나이도 젊은 것이 왜 빈대처럼 빌붙어서 살려고 그래? 요즘은 짜증이 나. 그러니 제발 떠나라고. 내가 안 보이는 데서 새 인생 살란 말이야. 어머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고칠게요. 더 이상 어머니라고 할 거 없다. 사람이 싫은데 이유가 있니? 나도 이제는 말년에 속 편하게 지내고 싶어. 그러니 당장 떠나라.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야.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큰며느리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큰며느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튿날 아침 짐을 싸서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게 마지막이라고 큰절까지 올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는지 몰라요. 차마 참을 수 없어 터져나오는 눈물을 애써 두 손으로 가리며 울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울고 손녀딸도 울고 정말 가슴이 너무 메워 미칠 것만 같더군요. 흰눈이 펄펄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큰며느리는 허연 입김을 날리며 제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우리 서윤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그래. 우리 걱정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종종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할 거 없어. 이제 각자 알아서 살자꾸나. 남편은 큰며느리가 집을 떠나는 것에 못내 아쉬워했지만 젊은 며느리의 남은 인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잘 살라고 멀리까지 배웅해 주었죠. 그렇게 며느리는 사돈댁이 있는 서울로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적응을 잘하고 살까 걱정했지만 그 아이는 용케 괜찮은 직장도 잡고 잘 사는 듯 보였어요. 서윤이는 사돈들이 봐주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고요. 딸과 다름없는 그 아이를 떠나보낸 후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청해본 적이 없었네요. 괜히 대문 밖을 내다보고 전화기 앞에서 수화기를 들어보고 며느리와 손녀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쾅쾅 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며느리가 좋은 남자를 만나 잘 살기 바라며 첫째 내외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했어요. 큰며느리는 그 이후에도 간혹 연락이 오곤 했지만 잘 받지 않았죠. 행여 통화가 되더라도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제가 버선발로 나가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말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저 마음속으로 세상을 떠난 첫째 아들의 목까지 잘 살아주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10년 가까운 세월이 훌쩍 지나갔네요. 중년이 된 둘째는 이제 제게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었고 저는 둘째마저 잃을까봐 하루에 2통, 3통씩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이제 둘째는 우리 부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둘째 역시 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알았는지 거의 매일 연락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느새 흰머리가 하나 둘 나기 시작한 둘째는 다행히 아들을 쏙 빼닮은 두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며 잘 지내고 있었죠. 제발 마지막 남은 자식은 무탈하길. 저는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거라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죄값을 다 치른 것이라는 제 막연한 생각은 처참하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연락하던 둘째 아들이 일주일 가까이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바쁜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늦은 오후 본가로 갑자기 찾아왔더군요.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문을 열고 그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진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과 파리해진 입술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 아이를 얼른 집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들어온 후에도 차마 입을 떼지 못했어요.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마저 큰일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는 더 이상 오열할 힘도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와 함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시간이 흐른 후 힘겹게 말하는 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땐 더 이상 느낄 수 있는 감정조차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해요. 차마 말을 할 수 없어서 직접 찾아왔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니? 둘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지금 병원에 있어요. 5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어요. 깨어날 수 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건 네 말이냐? 아니면 의사 선생님의 말이냐? 저의 담담한 물음에 작은 며느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더군요. 벌써 자식을 둘이나 떠나보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헛된 희망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본 둘째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자기 머리보다 훨씬 큰 하얀 붕대로 둘둘 말고 있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가망이 없는 상태였죠. 그저 복잡한 기계에 모든 걸 의지한 채 겨우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포병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둘째 아들이 야간 훈련 도중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당시 군의관의 말에 따르면 포사격 훈련 중 결함으로 움직이지 않는 포를 살피다가 그만 참혹한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날 너무나 참담한 마음에 소리내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 결국 둘째 아들의 생명 유지 장치를 껐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둘째의 시신을 붙잡고 울다가 졸도했고 남편은 넋이 나간 채 멍하게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마지막 남았던 둘째마저 그렇게 떠날 줄은. 모질고 모진 이 운명은 기어이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울에 살던 큰 며느리가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그제서야 그 아이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군인이라는 것에 늘 자부심을 가졌던 아이였죠. 이제 장기 근무를 마치고 제대를 얼마 앞두지 않았습니다. 제대를 하면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오손도손 살겠다고 말하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코가 오똑하고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미남이었죠. 아버지를 닮아 키도 훤칠하고 덩치도 듬직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녀석이 좁디 좁은 관에 들어가 한 줌의 재가 되어 나오는데 저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겪은 일이라서 덜 아픈 게 아니라 아물지 않은 상처를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로 지지는 것과 같았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건지 하늘도 원망스럽고 조상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식을 모두 잃은 애미가 살아서 뭐하나 싶고 용기만 있다면 어디 높은 절벽 끝에 서서 떨어져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큰 며느리는 정신이 반쯤 나간 저와 작은 며느리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픔을 먼저 겪은 그 아이는 작은 며느리를 보듬으며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큰 며느리는 제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저를 보살폈어요. 어머니, 서윤이 아빠 갈 때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어머니, 정신 차리셔야 해요. 너무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기운 차리고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큰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지만 그 아이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겨우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자식을 잃은 애미가 숨을 쉬고 산다는 것이 죄스러웠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목숨줄이 붙어 있는 게 죄라면 죄겠지만 딛고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저처럼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을 셋이나 잃은 어미가 몇이나 될까요? 그런 아픔을 연거푸 겪게 되면 그 아픔에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배로 커집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숨을 쉴 수 있는 힘도 없을 만큼 말이죠. 지금도 마지막 둘째의 상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문객이 다녀가고 빈 빈소의 무거운 기운만이 어슴풀에 떠오를 뿐이네요. 둘째 아들을 하늘로 보내고 몇 개월 뒤 작은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애들 데리고 외국에서 살 생각이에요. 여기선 그 사람 생각나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어요. 그곳에서 애들 영어도 가르치고 저도 마음 다잡고 살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 곳에서 애들 키우면서 바쁘게 살아.
그래야 버틸 수 있다. 잘 생각했어. 내가 미안하구나. 다 이 애미가 못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벌 받는 거야. 가서 손주 데리고 다 있고 잘 살아. 작은 며느리가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왜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가끔씩 둘째를 닮은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며 먹먹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도 큰 며느리처럼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죠. 세상에 없는 남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둘째에게도 외국에서 자리 잡는 데 보태라며 적지 않은 재산을 떼어주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극고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형제들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남편과 함께 성실히 모아온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모두 잃은 마당에 우리 두 사람이 누리며 사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홀로 남은 며느리들과 손주들이 걱정 없이 잘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팔자가 기구한 늙은이도 드물 겁니다.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와서 시집살이 독하게 하고 그 고생을 하며 자식 셋을 키워낸 끝에 겨우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아들 며느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여생을 보내길 바랐는데 그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나중엔 팔자가 드센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들이 과부가 됐다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 너무나 가혹한 불행이지만 그래도 힘내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잃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자식을 잃은 아픔 때문인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남편은 더 이상 바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남편이라고 괜찮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자식 자랑을 버릇처럼 하고 다녔던 그 사람에게 막내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연이은 죽음은 견디기 힘들 만큼 큰 아픔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독한 술로 버티는 남편을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힘든 현실을 견딜 수 있다면 차라리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또 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작년에는 술독에 빠져 살던 남편마저 보내고 말았습니다. 가난말기 진단을 받은 남편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임자, 먼저 가서 미안하오. 다행히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소. 하늘에서 우리 아이들 먼저 만나고 있을 테니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오시오. 남편의 마지막 말을 듣고 얼마나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매일같이 울며 술을 먹던 남편. 악몽을 꿀 때마다 술을 찾았던 남편은 그렇게 자신이 원하던 대로 아이들 곁으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외국에 살고 있는 둘째 며느리까지 함께 와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죠. 그렇게 단출한 장례를 마치고 저는 며느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오지 마라. 이 박복한 시험이 팔자에 담지 말고 좋은 곳에서 좋은 것만 보면서 살아라.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난 이제 너희들이랑 연락 끊고 살 거다. 그러자 큰 며느리가 냉정한 제 말에 핀잔을 주더군요.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끼리 왕래하면서 얼굴 보고 살면 되죠. 됐다. 자식 셋 다 보내고 남편까지 떠난 마당에 왕래는 무슨. 이 모든 걸 끊어버릴 셈이다. 깊은 산속에서 조용히 살다가 죽으려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긋지긋한 시험이 잊어버리고 너희들 인생 살아라. 하지만 며느리들은 매몰찬 저를 붙들었습니다. 저라고 왜 며느리들과 손주들 얼굴 보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리가 전부 떨어진 것처럼 너덜너덜한 제가 누구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 독한 팔자가 며느리들과 손주들에게 해라도 끼칠까봐 무서웠어요. 그냥 저 혼자 남은 인생 살다가 조용히 떠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모든 걸 정리했어요. 속세와의 인연을 모질게 끊어내고 알고 지내던 스님이 계신 산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들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이것으로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사찰에서 일손을 거들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음식도 만들고 마당도 쓸고 봉행도 드리며 기구한 제 삶을 위로했습니다. 며느리들과 손주들이 무탈하게 잘 살기를. 이제 부처님 곁에 있는 아이들과 남편이 편안하게 잘 지내기를 간절히 빌었지요. 그렇게 한 계절을 보내고 꼬박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조용하고 맑은 가을날 사찰의 마당을 쓸고 있는데 누군가 제 팔을 톡톡 쳤습니다. 떠나간 막내 예비 사돈이었어요.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런데 왜 여기에? 저는 사돈의 걱정스러운 얼굴에 말없이 씁쓸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러자 사돈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힘든 일이 많으셨나 보네요. 네, 운명이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곳 사찰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마음은 어지럽기만 하네요. 저와 사돈은 잠시 말없이 사찰 내부를 걸었어요. 그분은 단풍으로 얼룩진 산을 바라보며 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더군요. 저도 아들이 그렇게 떠난 후 오래 힘들어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오죽합니까?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지요.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팔자가 이 모양인 건 죄가 많기 때문이겠지요. 그저 세상을 피해 살고 싶어요. 하지만 사부인 불행 속에 의미를 두면 괴로움이 더 커지는 법이라고 하더군요. 분명 사부인에게 세상이 다시 손을 내밀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면 거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돈과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그날 저녁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첫째 아들이 나오더군요. 그동안 자식 꿈을 많이 꾸긴 했지만 이번 꿈은 뭔가 달랐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모두 떠오를 정도였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힘들어하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지내시면 저희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제 곧 귀한 사람이 올 거예요. 항상 그랬듯 다시 손을 내밀 거예요. 이제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마세요. 어머니는 앞으로 만나야 할 좋은 인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저희가 하늘에서 돌봐드릴게요.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찰에서 남은 생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오후에 정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아니, 내가 여기는 어떻게? 어머니 계신 곳이 어딘지 제가 못 찾겠어요? 여기 이 절 예전에 서윤이 아빠랑 한번 온 적 있잖아요. 어머니 기도하러 다니는 곳이라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을 용케 떠올린 모양입니다. 그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저를 찾아 이곳저곳을 수소문한 것 같더군요. 나 찾지 말라고 했잖아. 너 여기까지 뭐 하러 온 거야?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가세요. 동서랑 이야기도 다 끝냈어요. 이야기를 다 끝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작은 동서도 애들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어머니만 오시면 돼요. 뭐, 아니, 그럼 너희 둘이 애들 데리고 다 같이 살겠다는 말이니? 네, 애들 아빠 없이 혼자 사는 것보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 걸로 합의 봤어요. 애가 셋인데. 그게 저희도 훨씬 편하고요. 벌써 널찍한 집도 계약했어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님, 동서가 한 집에서 같이 애들 키우며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살면 시끌벅적하겠지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애들 아빠가 살아있어도 지지고 볶으며 살았을 텐데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과부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안 그래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밝게 말하는 큰 며느리를 보니 저도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더군요. 어머니, 이제 우리 마음의 상처 다 잊어버리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요. 손주들 크는 것도 보고 며느리들 늙는 것도 보면서 살자고요. 제게 내민 며느리의 손길은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더군요. 예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하하호호 웃으며 살 수 있다면, 오래 남지 않은 여생을 그렇게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불행을 또 몰고 오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큰 며느리는 망설이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팔자 어쩌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머니, 사람에겐 정해진 불행의 총량이 있대요. 어머니는 그 총량을 이미 다 채우고도 남지 않았겠어요? 행복의 총량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젠 좋은 일을 맞이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살아요. 그동안 저도 많이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큰 며느리의 그 따뜻한 말에 그만 마음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짐을 챙겨 사찰을 떠나 지금까지 두 며느리와 함께 한 집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과부들끼리 모여 사니까 어떠냐고요? 정말 너무 즐겁습니다. 여자 셋, 아이 셋 모여 사니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있겠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한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이게 사람 사는 재미인가 생각하면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며느리들과 저는 서로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며 웃으며 살고 있어요. 여전히 먼저 간 아이들과 남편이 그립지만 며느리들을 새로운 가족 삼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머물던 사찰에 들러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초도 밝히고 기도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전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죠. 그래도 이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아무리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나요? 또는 먼저 떠난 가족 때문에 깊은 상실감에 괴로운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전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식 셋을 잃었지만 딸 2명과 금쪽 같은 손자, 손녀들을 얻었어요. 언제까지 이 생활을 만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복을 주는 며느리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만 길었던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길고 긴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사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저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